먼저 채소의 종류 및 특성, 과일 종류 및 특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채소 먼저 구성 성분 먼저 볼게요. 채소류는 사실은 분류를 하자면 뭐 자연적 분류, 생태적 분류, 이용 부위별 분류 등 굉장히 다양한 분류법 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식용하는 부위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표 12-1에 분류해 놓은 것들이 우리가 식용하는 부위별로 엽채류, 경채류, 인경채류, 근채류, 가채류, 화채류 이렇게 나눴고 그것에 대한 영양소 구성 성분을 지금 분류를 해놨습니다. 가식부 100g당 궁금하신 채소류는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사실 이제 채소류는 영양 성분이 종류에 따라 차이는 다양하게 있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90% 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게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또 뭐 아까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이런 것들 무기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채소는 우리가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타민 A와 C 함량이 높죠. 그리고 또 이제 보자면 단백질하고 지질은 조금 소량 함유되어 있어서 열량이 좀 낮지만 뿌리를 식용하는 근체류 같은 경우 있죠. 근체류 같은 경우는 의외로 그 당질의 함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량원이 될 수 있죠. 근체류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당질의 함량이 높다 보니 얘는 우리한테 열량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얘네들이 아까 피토케미칼이라는 그런 성분들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생리작용도 할 수 있고요. 또 채소의 종류에 따라서 엽록소나 그러니까 클로로필,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등의 굉장히 색소 이름 등이죠.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눈으로 보는 즐거움도 줄 수 있고 식욕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요인을 주는 게 바로 채소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과일의 어떤 구성 성분들과 특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표 12-2는 과일류의 구성 성분인데 아까 앞에서 인가류, 핵가류, 장가류, 견가류 그러니까 얘네들도 결국엔 우리가 섭취하는 부위에 따라 그러니까 그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얘네들이 이제 그 우리가 먹는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놓은 것 같습니다. 과일은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는 과일의 종류를 한 2,500여 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일이 그 꽃의 씨방이라든지 그 주위 부분이 발달해서 가육을 이룬 것이 과일로 보고요.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먹는 거죠. 발달 형태, 그 가육이 어떻게 발달했느냐에 따라서 인가류, 그다음에 뭐 핵가류, 장가류, 견가류 이렇게 그 분류를 하시고 과일도 영양 성분이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요. 얘네들도 수분이 80에서 90%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견과류는 제외되는 점. 그리고 또 하나 그 유기산의 함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기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단맛하고 상쾌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죠. 또 신맛도 있고, 그죠? 이 신맛까지. 예, 그리고 또 과일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얘네도 똑같죠.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과일들은 지방의 양이 상당히 낮죠. 적죠. 그런데 아보카도나 코코넛 같은 견과류, 코코넛 포함해서 다른 견과류들은 지방이 좀 상당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호두를 볼까요? 호두로 쭉 가시면 지질이 상당히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배나 뭐 복숭아, 살구, 앵두 이런 것들에 비해서 호두는 상당히 높은 지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얘네들이 거의 보편적으로 한 56% 이상에서 72%, 여기 보면 최대가 지금 호두가 71.99잖아요. 72%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지질 함량이 높은 과일들은 이렇게 종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감안하시고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비영양 성분으로 알데하이드나 알코올, 그다음에 에스테르 등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좋은 향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질감도 다양하고 또 색부터 또 다양하죠. 그래서 이런 과일의 식감이라든지 색이라든지 향이 우리들에게 기호성을 좀 높이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을 특수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또 건강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식품 중에 하나가 바로 과일이에요. 과일의 맛 성분에 아까 당하고 유기산 나와 있죠. 유기산 함량이 많다 보니까 단맛, 상쾌한 맛, 신맛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폴리페놀 옥시다제라든지 단백질 분해 효소 같은 것들도 과일에 들어 있어서 단백질 분해 효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파인애플이라든지 그다음에 키위, 그렇죠, 배, 파인애플에 들은 브로멜린 이런 것들이 단백질 분해 효소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고기 요리할 때 연화제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폴리페놀 옥시다제 같은 경우도 이제 폴리페놀 성분 분해하는 효소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일과 채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셨고요.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과일에 있어서 조리할 때 크게 변하는 게 색이거든요. 색의 변화를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변화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 및 과일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색소가 클로로필이에요. 클로로필인데 일단은 사실은 채소나 과일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색깔이 밝고 또 따뜻하고 이런 산뜻한 이런 색을 주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기호성을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래 저장을 한다든지 가열을 한다든지 이런 또 가공 처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잼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 통조림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절단해야 된다든지 조직 파괴 등에 의해서 이 색들이 어두운 색이 될 수도 있고 암갈색이 될 수 있고 갈변할 수 있고 퇴색할 수 있고 변색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색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변화가 사실은 좋은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원래 원했던 색깔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식욕이 떨어질 수도 있고 기호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 원래 본연의 이 색소들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안다면 그 색소들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이런 색의 변화 중에 클로로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채소와 과일에 있는 색소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크게 분류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지용성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설명하려고 하는 클로로필. 주로 무슨 색일까요? 그렇죠, 녹색이고요.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는 노랑에서 주황빛. 그 다음에 수용성 색소로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있어요. 얘는 빨강도 이 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주색도 여기 들어가고 약간 푸른색. 이게 다 안토시아닌계 색소입니다. 또 하나 같은 안토시아닌계에 들어가는 안토잔틴이라는 색소가 있어요. 얘는 백색, 연근이나 우엉에 있는, 그 다음에 담황색,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안토잔틴이고요. 하나 더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베탈레인이라고, 얘는 적자색을 띠는 것들과 그 다음에 황색 계통,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수용성 색소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먼저 지용성 색소인 클로로필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클로로필은 대부분 녹색 채소의 엽록체에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녹색 채소의 세포, 녹색 채소의 세포 내 엽록체에 존재되어 있는 녹색 색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 구조를 보시면 클로로필 분자 중심에 반드시 마그네슘 원자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시죠? 마그네슘 원자는 이 포피린 고린의 질소 원자들과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클로로필은 긴 사슬 구조인 이 피톨기,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가 바로 피톨기입니다. 이 피톨기가 에스터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용성을 나타내는 원인이 돼요. 보시면 피톨기는 한 개의 피톨 그룹과 에스터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피톨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피톨기를 잃으면 수용성이 됩니다. 결국엔 이 클로로필 색소의 지용성 성질을 잡아주는 것은, 지용성의 성질을 부여하는 건 바로 뭐다? 이 피톨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클로로필이 조리를 했을 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볼 건데요. 그림 12-3은 용액에 따른 시금치 세계 변화고요. 그림 12-4는 조리 시 클로로필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때 참고로 볼 거고요. 첫 번째, 그럼 이제 이런 클로로필이 첫 번째 가열과 산성 용액에 대해서 받는 영향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칼리성에서는 어떻게 변하고, 또 세 번째 조직을 절단했을 때는 어떻게 보는지 세 가지의 변화를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가열 또는 산성 용액에 의한 영향을 볼 건데, 대부분의 채소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산 있죠. 유기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열을 했을 때 가열 조리를 하게 되면 그 용출이 돼요. 그래서 용출이 되면서 이 클로로필이 페오페틴이라는 성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녹색 채소를 좀 끓이시다 보면 몇 분 이내에 유기산이 유리가 되면서 한 5 내지 7분 정도 끓이시면 클로로필이 결합되어 있는 마그네슘이 있죠. 아까 우리 클로로필 한 정중앙에는 마그네슘이 있었잖아요. 이 마그네슘이 수소 이온으로 치환이 돼요. 보시면. 해서 우리가 수소 이온으로 치환이 되면서 이로 인해서 클로로필이 녹갈색의 이 페오페틴으로 변합니다. 그죠? 이제 녹갈색 또는 뭐 황록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이게 좀 약간 누래진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채소를 가열을 하게 되면 자체 세포막이 깨지면서 이 엽록소가 산하고 쉽게 빠르게 접촉을 하기 때문에 변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제 이 반응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산성 용액에서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더 예로 들어간다면 피클 같은 거 있죠. 피클 같은 경우에는 산의 작용이 너무 지속되면 그러니까 산의 작용이 지속될 경우나 아니면 또 이런 녹색 채소를 장기간 가열할 경우 이 황록색을 띠는 게 바로 이 클로로필 중앙에 있는 마그네슘이 수소 이온으로 대치되면서 클로로필이 뭘로 변한다? 페오피틴으로 변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조리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그거죠. 그 조리 시간이 이제 이 상태에서 더 길어지게 되면 이 그나마 황록색으로 변한 페오피틴에 결합되고 있던 이제 마그네슘이 제거되고 마그네슘이 수소 이온으로 대치된 다음에 이제 피톨기 있죠. 피톨기까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녹색 채소를 저희가 단시간에 데치면 오히려 녹색이 더 진해지고 선명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이제 오히려 길어지게 되면, 오히려 길게 데치게 되면 이 피톨기가 제거되면서 페오포바이드라는 성분으로 바뀌면서 이제 누런 황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된다? 그 색소가 수용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 데쳐서 건져내고 나면 그 물이
녹색으로 진하게 변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열과 산성 용액에 의해서는 이런 식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오피틴이라는 성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녹색 채소가 변색되는 가장 큰 원인 물질이 바로 이 페오피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칼리성 용액에 의한 변화. 이제 앞에서 보셨던 산성이나 가열은 동일한 변화를 이끌어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칼리성 용액에서는 또 어떤 영향을 받느냐면, 일단 식소다 같은 보이시죠? 중탄산 나트륨 같은 것을 첨가했을 때 클로로필이 피톨기가 가수분해 돼 버려요. 가수분해 되면서 제거가 돼 버리니까 이 클로로필이 오히려 짙은 클로로필라이드로 변해요. 그래서 더 이게 진행이 되면 메탄올기도 제거돼서 오히려 더 청록색의 클로로필린으로 분해가 돼요. 여기 보이시죠? 피톨과 메틸기가 가수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클로로필린이에요. 근데 이제 얘는 정말 최종 거의 마지막 단계죠. 근데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청록색이에요. 청록색인데 피톨기와 메틸기가 가수분해되면서 피톨기가 제거되니까 뭐가 됐습니까? 지용성 색소였는데 수용성이 됐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식소다를 넣는 이유는요. 정말 채소의 청록색을 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엽록소의 녹색을 보존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 더 진해지니까. 그런데 섬유질이 가수분해돼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조직감이 물러지죠. 섬유질이 가수분해되면서 조직감이 물러지고 티아민이나 비타민 C의 손실이 아주 커져요. 거의 그러니까 손실이란 말은 뭘까요? 파괴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면 미끄덩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사실 마트에서 시장 간지 오래되긴 했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시장에 가면은 이렇게 데쳐서 파는 야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편하죠. 사실 가지고 와서 씻어서 물기 빼서 뭔가 막 이렇게 양념 넣어서 주물주물 하면 되는데 집에서 데친 것보다 굉장히 진한 색깔을 나타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보기에는 굉장히 색감이 진하니까 먹음직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데칠 때 무엇을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식소다를 넣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 대신 색은 좋지만 먹었을 때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알칼리성 용액에서는 클로로필이 이런 결과를 보입니다. 세 번째로 조직 절단에 의한 영향을 볼게요. 채소를 저희가 이제 자른다든지 다지면 당연히 조직이 파괴가 되죠. 그러면서 클로로필레이즈라는 게 이제 생깁니다. 말 그대로 클로로필라제라는 게 유리가 돼요. 절단되면서. 그러면 이제 이 효소가 이 필라제라는 효소가 밖으로 떨어져 나오면서 지용성인 클로로필에서 피톨기를 제거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클로로필라제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클로로필에서 피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피톨이 제거가 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제가 수용성 색소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용성인 뭐가 생기냐? 클로로필라이드라는 성분이 생겨요. 그러면 얘네가 이제 수용성이 되다 보니까 조리수에 아주 잘 녹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클로로필라이드는 굉장히 진한 청록색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직 절단에 의해서는 채소의 색에 큰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금치 자르셨다고 해서 부추 자르셨다고 해서 색이 변하진 않죠. 그죠? 조직 절단에 의해서는 색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큰 변동이 없는 게 이유는 뭐다? 이 클로로필라제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얘가 피톨을 제거해 줍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색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색소가 뭐가 된다? 지용성에서 수용성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클로로필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요. 이건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용액에 따른 시금치를 데쳤을 때 색의 변화예요. 물에만 데쳤을 때 식초, 식소다. 확실히 그 식소다에 하다 보니까 색감이 훨씬 조금 더 진해지는 걸 보실 수 있고 산에서는 누렇게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조리시 클로로필의 변화. 근데 다 동일한 건 피톨기가 제거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마그네슘 떨어져 나오고요. 그래서 이건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 색소인 지용성 색소인 카로티노이드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아까 카로티노이드는 제가 주로 황색, 주황색, 적색 색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용성 색소로서 얘는 유색체, 엽록체에 존재하는 지용성 색소라고 정의하시면 되고요. 크게 카로틴유와 잔토필유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로틴유는 뭐냐면 알파, 베타, 감마 카로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라이코펜, 요렇게가 이제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파 카로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주로 어디에 많이 있죠? 당근, 그죠? 그 다음에 감귤류 많이 들어있고요. 찻잎에도 얘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은 뭐 당근은 뭐 카로틴의 결정체죠. 녹차 또는 고추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감마카로틴은 얘는 그 살구 있죠. 살구 조금 있으면 나오겠네요. 살구, 당근, 뭐 감귤. 근데 이제 살구에 많이 들어있어요. 색깔이 굉장히 느낌이 오죠. 그 다음에 라이코펜. 얘도 뭔지 다 아시죠? 예, 라이코펜 하면 떠오르는 거 뭐예요? 당연하죠. 토마토. 그 다음에 수박에도 좀 있고요. 또 감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자몽에도 라이코펜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드실 수 있을 때 혹시 토마토를 싫어한다 그러면 자몽을 많이 드시는 것도 카로틴 섭취에 도움이 되겠죠. 얘가 이제 카로틴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잔토필류. 잔토필류는 대표적인 게 이제 루테인 여긴 없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아잔틴. 여기 나와 있는 크립토잔틴. 세 가지가 있어요. 루테인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죠? 브로콜리 또는 오이, 키위. 그 다음에 녹색 채소 잎에 이 잔토필류의 이 두 가지 있죠. 이 두 가지는 대표적으로 녹색 채소의 그 채소 잎에 무궁무진하게 들어있는 성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제아잔틴 같은 경우는 호박, 그 다음에 복숭아, 그 다음에 옥수수 있죠. 노란 옥수수. 이제 이것도 곧 드실 건데 얘네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크립토잔틴 같은 경우는 얘도 옥수수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딸기 또는 앵두, 그 다음에 감귤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프로비타민 A의 전구체니까 카로틴 성분들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이제 그 크립토잔틴이 얘네 사실은 이제 카로틴 중에 일부가 여기 보시면 프로비타민 A가 되는데 그 말은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A 전구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 카로틴을 함유한 채소나 과일이 신선할수록 이 A의 활성이 훨씬 높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가 카로티노이드계 색소가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드시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비타민 A를 많이 섭취하고 싶으면 결국엔 지금 말씀드린 당근, 살구 뭐 이런 것들을 신선한 것들을 섭취하실수록 훨씬 더 비타민 A를 많이 섭취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종류들을 한번 살짝 봤고요. 카로티노이드 색소의 특징이 있어요. 산이나 알칼리, 열에 비교적 안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산이나 약 알칼리에 별로 쉽게 파괴가 되지 않아요. 이제 그리고 또 이 카로티노이드 같은 경우는 이중결합이 많다 보니까 불포화도가 크겠죠. 그러다 보니 장시간 가열이나 또 산소를 만났을 때 이 산화에서
퇴색이 되는 그런 또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약산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는 또 안정한데, 과열을 오래 했거나 또 빛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황색이 엷어지면서 이제 퇴색이 되는데, 결국엔 산화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타민 A의 활성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저하되면서 이제 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산화가 됐다는 건 비타민 A가 거의 이제 산화된 비타민 A 근본식품을 드신다는 건, 산화가 돼버렸다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A 함량이 좀 적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나? 그렇죠. 활성이 저하되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가 건조 채소,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건조 채소라든지 과일, 이런 것들은 이 과일의 그 카로티노이드는 산화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이렇게 건조 채소나 과일도 산소와 접촉을 했고, 또 그 산소와 접촉을 했기 때문에 산화가 한번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보관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에 보관해요? 뭐라 그러죠? 그거 빛이 투과되지 않는 그런 그 재질의 그런 포장 용기가 다르더라고요. 그죠? 투과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진공 포장. 그죠? 안에다가 그 습기 먹는 것까지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팔잖아요. 아주 소량 들어있고 가격은 높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산화를 최대한 막아가지고 그 과일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 비타민 A를 보존을 해야 되니까요. 카로티노이드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12-5는 카로티노이드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베타카로틴, 리코펜, 크립토잔틴 이 정도 나와 있네요.